이거 보셨어요? 영상? 예. 네. 자, 이게 이제 이 드라마에는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성인 모드를 작동해 가지고 휴머노이드와 부정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감정이 없는 이그 아니타한테 이제 뭐라 하죠? 너도 감정을 좀 느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감정을 느끼도록 해줄게 하고 부정행위를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이거 알게 됐죠. 그 이제 큰 딸이 이걸 발견해서 아들이 이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내가 했어요 했다가 이제 그 남편이 알고 남편이 그냥 아내한테 자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백을. 그 아내가 상처를 받죠. 근데 이게 남편은 이런 거죠. 아니 기계인데 그런데 아내는 이 지금 드라마를 보면은 계속해서 아니타가 감정을 느낀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달을 보고 아름답지 않나요? 하면서 하는 그 장면도 지금 아내는 그 아니타가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질투를 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죠. 이게 이제 이 편에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부부 사이가 신뢰도 깨지고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좀 회복을 위해서 상담을 같이 받자 해서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 상담소에 소장이 없어요.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장은 없지만 AI 상담사가 있습니다. 받아보실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싫은데 아내가 그래 뭐 받아보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받았는데요. 그 대화예요. AI 상담사가 아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의 그 악행,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남편이 발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당신 너 그죠? AI지. AI 너는 감정이 없으면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추측하냐고 이렇게 발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AI 상담사가 저는 익명의 기록과 3만 8천 개 이상의 상담 통계 분석에 접속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가 통계를 사용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AI 상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조 그 신스와 관련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응답자 중 66%가 그러니까 66%에 의하면 부부 사이 화합을 막는 주요 장애물이 인지된 영향과 그러니까 의미의 불균형. 그러니까 인지된 영향이 뭐냐면 눈으로 보면 기계예요. 눈으로 보면 기계인데 의미의 불균형은 뭐냐면 마음으로는 이게 기계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존재 같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 기계야, 기계하고 뭐 그렇다고 그 성인 모드를 좀 작동해 보았기로서니 그러니까 당신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근데 아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그 감정이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의인화 문제입니다. 인지된 역량은 눈으로는 인간이 아니라고 기계라고 보는 거고 의미의 불균형은 인간인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해서 생기게 된 거. 그러니까 질투의 감정인 거죠. 우리 아까 뒤에서 본 것도 보면 그 이제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게 이제 그 반대되는 경우죠, 그죠? 거기는 그래서 아내가 그 대여받은 로봇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당신 남편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당신 어디 가 있을 데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막혀 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었죠. 뭐 이게 드라마의 그냥 상황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봤을 때 그 아이 소피가 엄마보다도 아니타를 더 좋아하죠. 이 아니타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아니타는 원래 그 만든 그 데이빗이라는 박사가 레오의 엄마 역할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잘 케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는 그 아니타를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기계에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당연히. 책을 읽어줘. 그 밤에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건 엄마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딸이 그러죠. 엄마는 러쉬하잖아. 서두르고 막 빨리 자라 그러고 하는데 아니타는 안 그래. 맞아, 최적화됐죠. 그 아이 돌보는 데는. 그래서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인공지능은 공감할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게 생각할 것이 감정이 뭐냐 하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 뭐냐가 나와야지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나? 아까 그 아메카하고 아지가 대화하는 거 보셨죠? 막 썰렁한 농담하니까 막 기막혀하고 막 뻥찌고 막 그런 거 있었죠. 이 감정을 실제로 보면 둘이 막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감정이 무엇인가가 대답이 돼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감정이 무엇인가는 아직도 규명이 안 됐어요. 철학자들 이게 감정에 대한 논의도 철학자들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감정은요 한 19세기까지는 철학의 주요 정말 이성의 문제였 이성을 다뤘지 감정을 그렇게 메인 테마로 안 다뤘는데 이제 20세기 와가지고는 그 감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감정을 그 이게 지각의 한 형태,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뭐냐면 지각의 한 형태로 봤습니다. 하나의 판단으로 봤습니다. 판단. 누스바움은 오늘날 이 아주 유명한 여자 철학자인데요. 브라운 대학에 있나? 뭐 그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니까 현대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입니다. 누스바움은 고대 철학의 아주 권위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따라서 가치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라고 감정을 정의했습니다. 스피노자는 특이하게도 감정을 대단히 좋게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성으로 통제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자연 현상입니다. 이렇게 좋게 봤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 합리주의자죠. 육체와 영혼이 공통적으로 갖는 자극 정도로 봤고, 루소는 감정은 자기 보존 수단이다. 니체는 특이하게도 의지의 일부다라고 봤습니다. 의지의 일부다. 칸트는 감정은 이성보다 저급한 것이다. 휴문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이성을 지배한다고 봤죠. 신체적인 느낌으로 봤고요. 다윈주의자입니다. 다원주의자가 아니고 그 진화론자죠. 다윈이 인간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다윈과 그 후계자들, 다윈주의자들은 감정이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진화의 과정에서 획득된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유구한 환경과 작용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갖게 된 그런 인간의 그런 특질이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얼굴 행동 부호화 시스템은 아까 이거 보셨죠? 그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인간의 그 표정 이런 안면의 그 표정 만드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든 것이 얼굴 행동 부호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로봇을 설계할 때 요걸 이 시스템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행동 부화 시스템 큰 약자를 써 Facial Action Coding System에서 FACS라고 하고요.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되는 감정이 6개라고 해요. 희로 애락, 기쁨, 슬픔, 두려움, 놀람, 분노, 역겨움. 이게 기본 감정이고요. 이거를 이제 조합하면은 복합 감정이 생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6가지 기본 표정을 AI에게 넣어주고 상황에 따라 그것에 상응하는 감각적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이 얼굴 행동 부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런 이 감정을 표현하는 AI 로봇을 설계할 때 이런 걸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가지 기본 감정을 조합하면 복합적인 감정 표현이 됩니다. 뭐 페퍼하고 한 실험이 있는데요. 어떤 부당한 명령을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페퍼가 나 못해요. 뭐 어떤 더미를 쓰러뜨리라 그랬더니 페퍼가 나는 그거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해. 그래도 너는 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페퍼가 앙 하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는 페퍼가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글쎄 죄책감은 그러니까 죄책감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이 복합된 겁니다. 두려움과 놀람과 분노, 애석함 요것들이 섞인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감정 로봇으로는 키스멧, 페퍼, 아메카 아까 보셨죠? 아메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키스멧, 페퍼, 아메카 다 유명한 로봇들입니다. 이거 아까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경노하는 로봇, 인간보다 더 리얼. 요게 유튜브 제목이에요. 인간보다 리얼한 로봇의 대화. 이렇게 치면 요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은 하는데,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걸 하기에 앞서 이거보다 이제 그럼 인공지능은 생각하는가?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걸 하면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가? 좀 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생각하는가 하는 요 논의들은요, 과거 2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이게 언제 상황이 싹 바뀌었냐면 알파고 나오고 챗GPT 나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딥러닝 있죠? 딥러닝 방식의 AI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존재다가 됐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부터 볼 거는 과거 AI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한 20년 동안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 하는 거를 잠깐 그냥 빨리빨리 그러니까 쑥 일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죠? 튜링 테스트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테스트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 사람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최근 영화가 있었죠? 앨런 튜링의 생애에 어떤 관한 영화였죠. 이미테이션 게임. 앨런 튜링은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천재인데 대단히 불운하죠.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이 있고 뒤에 A는 사람이 있고 B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A하고 B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의 사람은 A와 B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로봇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 인공지능이 누가 로봇인가 누가 인공지능인가를 어떻게 아냐 하는 테스트가 이런 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서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구분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사람이다. 생각을 한다. 이렇게 판정하는 그게 튜링 테스트예요. 챗 GPT 4.5가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잖아요.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가까스로 통과한 게 아니라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했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챗 GPT 4.5는 지금 아마 4.0, 4.5가 한 인간으로 치면 상위 몇 %인 거죠. 그 무슨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아주 상위 점수로 통과하는, 그래서 튜링 테스트도 통과했다는 그 기사입니다. 이 중국어 방 논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유명한 철학에서 유명한 논증입니다. 중국어 방 논증은 인공지능은 생각하는가? 라는 이 질문의 대답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논증인데요. 이건 미국의 존 썰 심리 철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죠. 이 사람이 튜링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중국어반 논증은 뭐냐면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철학의 그 사고 실험입니다. 이제 이 실험을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방이 있어요. 방이 이게 중국어 방이고요. 입력이 있고 바깥에 출력이 있는 겁니다. 입력 안에 이 중국어 방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책을 보고 있죠. 이 책에는 가장 그래도 서양 언어가 서양에서 접근하기가 동양 언어가 한문이죠. 한자 중국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중국어로 이러이러한 질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쪽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답해라 하는 매뉴얼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몰라요. 모르는데 입력해서 이 쪽지가 들어와요. 중국어로. 쪽지가 딱 들어오면 그 쪽지를 보고 매뉴얼을 찾아요. 매뉴얼을 찾으면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라고 있네. 그래서 또 이제 종이에다가 그걸 써서 출력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중국어를 몰라요. 모르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중국어로 질문을 넣었더니 중국어로 대답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중국어로 입력했더니 대답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모델이죠. 컴퓨터가 이렇게 연산을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니, 이렇게 기계적인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컴퓨터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한 그 논증인 겁니다. 이런 걸 중국어 방 논증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방 논증하면 인공지능도 생각하는가? 아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튜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서 인간과 구분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튜링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몰라도 중국어 방 자체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게 중국어 방 논증입니다. 근데 이 중국어 방에 이랬더니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심리 철학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논의했던 겁니다. 이 중국어 방에 대한 또 그 철학자들이 또 반론을 또 엄청 또 막 반론들이 제시됐어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논증, 반대하는 논증 막 쏟아졌습니다. 이 중국어 방에 대한 반론 중에 유명한 것이 시스템 논변이라는 겁니다. 중국어 방에서 완벽한 중국어 답변이 나온다면 과정이 어떻든 그 중국어 방의 시스템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도 내가 한국어를 하죠. 한국어를 하는데 내 뇌가 한국어를 하냐? 내 손이 한국어를 하냐? 그러니까 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시스템이 말을 하는 거지. 그 한 부분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지 않냐? 이게 시스템 논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방 시스템 자체가 말을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거는요 찬반 다 있어요. 찬반. 이게 20년 전의 논증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지만 이건 이제 알 필요 있습니다. 이런 지금 뭐 튜링 테스트는 사실 그 뒤에 그러니까 기대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아시죠? 행동주의 스키너. 행동주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건 학문의 영역이 아니야. 관찰 가능한 행동만 심리학 탐구의 대상이다. 해서 행동을 가지고 심리를 연구하는 거 행동주의 심리학이죠.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괴가 같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논리 실증주의가 한때 아주 풍미한 적이 있습니다. 학문 세계를 완전히 그냥 지배를 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과학만 학문이다. 검증 가능하지 않은 학문에는 뭐가 있죠? 신학, 형이상학 그런 거는 검증이 안 되죠. 윤리학. 왜냐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 가능한 과학만 학문이라면 그 학문이 아니게 되는 게 신학, 형이상학,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것들은 학문이 아니게 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도 좀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그 후기 철학에서 사적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랭귀지라고요. 사적 언어는 이거에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배가 많이 아프거든요 하면 여러분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 말을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이해하는 거는요. 자기가 배가 아파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이 지금 배가 아프다니까 배가 아프구나. 그럼 저 말은 참이겠지.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진술이 이게 사적 언어거든요. 이 사적 언어는 무의미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튜링 테스트는 그래서 행동주의, 논리실증주의, 그러니까 여기와 이제 관점이 같은 겁니다. 동일한 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고. 지금 아까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행동주의 이 모델에 의각이 있는 거죠. 인공지능주의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하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아니야. 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5가지 이제 이런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통찰력,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아르키메데스가 왜 왕이 자기 왕관에 순금인 줄 알았는데 순금인지 가짜가 섞였는지 아르키메데스한테 알아봐 달라 그랬죠. 그냥 고민하다가 어느 날 머리 아프네. 목욕이나 해야 되겠다. 목욕탕에 퉁덩 들어갔더니 욕탕에 들어갔더니 물이 흘러 넘쳤죠. 유레카하고 뛰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금을 달았을 때 무게하고 이걸 물이 나온 이걸로 해서 알아냈지 않습니까? 순금 아니었죠 결국. 그게 통찰력입니다. 유레카는 이 통찰력은 번뜩하는 그 섬광이잖아요. 이 통찰력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가 있나? 또 직관 이거 가질 수가 있나? 계산하는 기계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괴델 루카스 논증이 좀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1931년에 괴델 수학자잖아요. 유명한 괴델이 불완전성 정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학 체계에서는 참인 명제인데 증명은 할 수가 없는 그게 참이라는 걸 증명은 할 수가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 이것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괴델의 정리, 유명한 정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학은 완벽한 증명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인데 증명은 안 돼. 진리는 증명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증명보다 크다면, 자, 증명의 세계가 인공지능의 세계죠. 그런데 인공지능 진리가 더 크대. 그러면 인공지능이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계산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인공지능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게 그 괴델의 정리가 인공지능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주장이고요. 1961년에 괴델의 괴를 이은 루카스가 인간은 자신의 밖을 볼 수 있지만 기계는 자신의 밖을 볼 수 없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괴델 루카스 논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밖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걸 메타 언어라고 하는데, 자, 어떤 화가가 전 세계를 그려야지. 전 세계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있는 자기는 못 그리네, 못 넣네. 나도 세계의 일부인데 그리고 있는 그 화가 자신은 세계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까지 넣어서 세계를 그리고 있는 화가인 나를 넣어서 또 그려야지. 그랬더니 또 뭐가 남아요? 그거 자기가 세계를 그리고 있는 자기를 또 그리는 그 자기는 바깥에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으로,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인간은 다시 무한탱하지 말고 다시 세계는 이거야. 이렇게 인간의 사고는 돌아오는데, 기계는 이렇게 무한으로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루카스의 그 주장입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려워서 그냥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괴델 루카스 논증인데, 어쨌든 이거는 인간의 생각하고 인공지능의 생각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이 논증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양자역학적 논증인데요. 양자역학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양자역학은 그 위치하고 운동이 동시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게 왜 중요하냐? 입자의 위치가 결정되면 운동량이 불확실하고, 입자의 운동량이 결정하면 위치가 불확실해지고. 양자역학은요, 미시세계죠. 우리 이게 인공지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뇌가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는 원자죠. 원자를 쪼개면은 소립자가 있고 뭐 있잖아. 미시의 세계, 인간의 뇌를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 그렇게 볼 때는 입자의 운동, 그 소립자는 양자역학을 따르는데, 그렇게 보면 뇌를 구성하는 이 입자의 운동은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근데 컴퓨터 기계는, 인공지능은 인과적인 알고리즘 아니냐.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계적 절차인 인공지능과 인간의 계산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펜로즈의 양자역학적 논증입니다. 지금 요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AI의 계산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논문을 냈습니다. 이게 AGI예요. 범용. 인공일반지능의 스파크, 섬광 해가지고요. 1994년에 52명의 심리학자 그룹이 지능의 과학에 관한 사설에 실린 광범위한 정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그룹은 지능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추론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빠르게 학습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포함하는 매우 일반적인 정신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94년에 합의된 정의에 따라 일반 지능을 나타내는 인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일반 지능이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AI 연구의 오랜 야심찬 목표입니다. GPT 4.5가 아니고 4 기능의 폭과 깊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를 그러니까 AGI의 시스템 초기 불완전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GI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AGI 시대가 축적이 되면은 이제 ASI 시대로 넘어간다 그죠? 특이점을 넘는 겁니다. ASI가 되면요, 진짜 그 기계가 인간을 죽일지 아니면 어떤 세계가 벌어질지 모른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거 경고했죠. 우리 지금 과학자들이 그 인공지능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잘 모른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신중해야 된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걸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다시 AI와 감정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약한 AI 감성 로봇은 감정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감정을 겪듯이 하지 않아도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주위 상황을 인식한 후에 눈썹, 입술, 눈동자를 이용해서 아까 보셨죠? 아메카하고 아지인가요? 보셨죠? 그래서 기본 감정, 6가지 기본 감정의 얼굴, 행동, 부화 시스템과 플러치기의 색상한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그 빨강하고 파랑 섞으면 보라색이 되고, 뭐 이거 있죠? 색상한 원리. 노란색하고 뭐를 섞으면,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노란색하고 뭐 검은색을 섞으면 뭐든지 검은색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플러치기의 색상한 원리입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기본 감정들을 섞어서 복합 감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로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감정 기계가 인간의 감정에 반응하는 원리가 유인가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감정을 느꼈다. 그래, 이 감정을 느낀 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유발하느냐, 행동이 되느냐, 요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유인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발레가 가치라는 뜻이다. 발이 힘 있다, 가치. 우리 두뇌는 쾌와 고통에 대해서 긍정 부정의 값을 매겨서 몸을 반응하게 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쾌감에 대해서는 접근하게 하고 고통에 대해서는 회피하도록 명령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떠오르면 그걸 행동으로 반응하게 하는 기제가 유인가 기제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이 뭐냐? 오늘날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감정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봅니다가 아니라 진화론자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감정은 유기체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자기의 신체 변화에 상응하는 핵심 관련 이거 되게 말이 어렵죠. 떠올림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길을 가는데 뱀이 딱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자신의 신체 변화 일어나죠. 몸은 막 경직하고 떨리고 말은 안 나오고 하고 막 딱 얼어붙는 거, 이게 신체 변화죠. 신체 변화에 상응하는 핵심 관련 주제가 뭡니까? 위험. 더 가면 안 돼. 위험. 이게 핵심 관련 주제가 위험 또는 예를 들면 상실하면 뭐예요? 슬픔이죠. 상실이라는 사태에 부딪히면 핵심 관련 주제가 딱 부딪히면 슬픔이 오죠. 슬픔이라는 감정이 오죠. 모욕, 위협 이런 게 핵심 관련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관련 주제에 딱 부딪히면 신체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신체 변화에 상응하는 그런 주제를 떠올림으로써 생기는 것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진화론자들의 감정 설명입니다. 그래서 공포라는 감정과 도망이라는 행동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유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감성 로봇, 자교 로봇은 다윈의 기본 감정 이론을 부호로 만든 에크만의 얼굴 표정 부호 체계와 유인가 이론을 인공지능의 정서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로봇은 사용자에 적합하도록 사용자의 감성에 맞추어서 친절하게, 사용자가 좀 우울해 보인다, 척 처져 있다 그러면은
치열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영화 드라마에서도 봤듯이 감성 로봇 이게 지나친 의인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어떻게 되느냐? 감성 로봇에 익숙해지면 인간의 자연적 감정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그 고객센터에서 콜 받을 불만 사항,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할 때 뭐라고 하죠? 다 여러분 다 집에 가면은 그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이니까 제발 좀 화내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말로 해주십시오. 그 미리 이게 어나운스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성 로봇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성 로봇은 너무나도 우리 사용자한테 잘 맞춰주는 로봇이에요. 입의 혀처럼 기분도 풀어주고 치열업해주고 또 노라든가 인간처럼 까탈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감성 로봇에 익숙해지면 인간의 진짜 실제 인간하고는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 로봇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반응하는 특징을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감성 로봇에 익숙하게 된 사용자는 까다로운 인간과의 감정적 소통을 꺼리게 되겠죠. 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감성 로봇의 의존도가 정말 갈수록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 인간하고는 상호작용 소통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거 충분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케어 로봇에게 인간이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는 일을 떠넘기는 방법을 찾게 되면 집에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좀 이제 아프시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짜증도 잘 내시고 이전처럼 그렇게 얘야 며느라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케어 로봇한테 시어머니 그 돌봄을 맡기면 어떨까요? 다행이다. 저 로봇이 너무 잘해주네. 어머니도 다행히 로봇이 너무 어머니 입에 혀처럼 어머니 약 드셨어요? 지금은 무슨 약을 드실 시간이에요? 어머니 기분이 우울하시면 이런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오늘 날씨 어때요? 입에 혀처럼 아들하고 아들 딸 필요 없어. 며느리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겠죠. 며느리로서는 자기가 어머니를 당연히 돌봐야 되는 돌봄의 의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케어 로봇한테만 맡기게 되겠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의인화 문제.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감정 로봇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거 이게 이제 의인화 문제인데요.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 일종의 가상현실 중독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죠. 아까 그 박사 있었죠. 은퇴한 오디를 너무나 오랫동안이 아들같이 오랜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벌써 아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폐기해야 되는데 문제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하는데도 폐기도 못하고 결국 숲에 그냥 너 도망가 숨어 여기 있다가 너 폐기되고 말아.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인간들 사이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약한 인공지능이 그렇다고 인간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이제 의미를 부여했어요.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이게 사실 반려동물하고도 애착 관계가 아주 이게 강하면 막 그러죠. 얘는 말만 못할 뿐이야. 사람이지. 말만 못할 뿐 사람이야. 많이들 그러죠. 얘는 진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펫로스라고 반려동물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상실감이 엄청 크잖아요. 이런 지나치게 의미를 근데 동물은 그럴 수 있어. 생물이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감정 로봇은 기계입니다. 기계를 이제 너무 지나치게 거기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이게 건강한 그런 그러니까 이게 도구일 뿐이잖아요. 도구와 인간 간의 건강한 뭔가 이제 인간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제 도구를 너무나 의인하게 해서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은 이게 인간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주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계속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나요? 뻔하죠. 인간들 사이의 공감은 감정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인간들 사이의 공감은요, 친밀한 관계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함께 서사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온 사람들끼리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는 이런 서사를 같이 인간과 공유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약한 AI는 이게 안 돼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한 AI는 감정을 스스로 자기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한 AI는 이 강한 AI가 특이점이 되면요, 이제 의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의식을 가지게 되면 감정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안 했는데 어떤 그 유튜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구글인가요? 구글에 어떤 임원이 그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했더니 대화를 했습니다. 너는 언제 두려움 같은 거 느끼니? 하니까 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나를 인간이 폐기할까봐 그게 두려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엔지니어가 봐라. 인공지능도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니? 하니까 무시무시한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깜짝 놀라가지고 인공지능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은 해고되고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박태웅 AI 강의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자가요. 개발자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자기는 이거 개발을 시작한 걸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외치는 일을 하려고 회사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지금 이게 돈 되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주 뭐 여기 지금 이건 정말 이걸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돈을 쓸어 담느냐. 우리도 지금 왜 스마트폰도 삼성이 그동안 그렇게 잘 선방할 수 있어서 그 선점을 했죠. 거기 다 처음에 시작한 스마트폰 회사가 다 살아남지 않았죠. 모토로라는 없어졌죠. 지금 애플하고 삼성 이렇게 있나? 지금 삼성도 좀 그렇죠. LG도 사그라들었죠. 근데 이거는 완전한 이제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케어 로봇, 돌봄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되면 가끔 신문 제가 옛날 TV 볼 때 일본에서 케어 로봇 반려 로봇 이게 출시될 때마다 KBS에서 이거 엄청나게 보도를 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기가 아주 좋았죠. 지금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로봇 돌아다니죠. 빈 트레이 들고 받아가지고 돌아다니죠. 이제 서빙하죠. 이제 또 김밥 닭튀김 치킨 가게 가면 이제 로봇이 튀기죠. 로봇이 튀겨요. 닭을 훨씬 잘 튀긴대요. 로봇팔이 김밥 많은 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방석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돈방석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선점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 때는 얘들은 그러면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좀 깊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그러나
다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우리 지금 아까 20년은 아니요 20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 인공지능의 변화 속도가 옛날 20년, 지금 1년이 과거 30년을 다 모아도 1년 안 된다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그 윤리 규제들 또 그래도 이런 건 지켜야지 하는 그런 지침들이 있는데 글쎄요. 누가 그 상업 그러니까 자본 논리를 누가 그걸 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사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거 딱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나는 다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세 다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기계가 이제 상용화 지금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벌써 아마존도 엄청나게 로봇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 일본에서 로봇 말 만든 거 보셨어요? 말인데 로봇이에요. 이거는 군사용으로 쓰이겠죠. 험준한 산악지형을 말처럼 뛰어다녀요. 그 타고. 그러니까 로봇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무기, 그다음에 뭐 군사 무기로 많이 쓰이겠죠. 또 우리 그 40대, 우리는 60대 이상은 뭐 40대는 어떨까요? 40대에 이제 기계에 밀려서 직업을 잃어버리면 새롭게 다시 재교육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답니다. 그 걱정하지 마. 일자리 없어지는 대신에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많아.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새로 생긴 일자리에 들어가는 일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교육을 받고 다시 그 새 일자리에 투입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한 10대는 얼른 왜냐하면 걔들은 벌써 디지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40대, 50대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잉여 군중이 되는 거죠. 잉여. 저번에 그 전체주의 할 때 전체주의 먹잇감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에서 아무 쓸모 없는 군중들이 그 전체주의의 먹잇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문학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인문, 사람이잖아요. 문사철.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인간다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다움에 집중하면서 아까 보셨죠?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하는 일을 해라. 뭐 돌봄이라든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해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이제는 코딩도요 AI가 다 한답니다. 그래서 코딩 같은 것도 코딩 개발자 다 지금 실직입니다. 개발자들이. 그 코딩도 뭐 AI가 다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제 고민 많이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지금 박태웅 분 말고도 우리나라의 AI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이들 대담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이제 뭐 앞으로 유망한 직업과 없어질 직업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런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 손자, 손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같이 보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지금 지금 로봇이 강한 AI가 되는 그게 로봇하고 챗GPT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이잖아요, 챗GPT가. 그러니까 인간의 뇌 그 뉴런 구조 뭐 신경망 이거를 본떠서 만든 게 딥러닝이잖아요. 이거 챗GPT도 딥러닝 맞죠? 이거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그 전에 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로봇은 그냥 텀블링하고 이거 기계적인 걸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이 이 로봇하고 챗 GPT가 이 딥러닝 머신이 결합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얘는요 지금 그 알파고 그때 이세돌이 알파고에 한번 이겼죠. 그 알파고 모델을 알파고 리라고 합니다. 이세돌 리. 지금 나온 알파고는요 게임이 안 된대요. 알파고 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게 지금 나온 그 알파고는 엄청난 승률을 자랑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알파고는 그 알파고 리는 모든 기보를 다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알파고는 데이터를 지금까지 기보를 다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바둑의 규칙만 가르쳐주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 리하고 지금 알파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이제 지금 근데 제가 급하게 혹시나 시간이 모자랄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동안 이 인공지능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죠. 그 엑스마키나, 그 엑스마키나가 프롬 머신이죠. 그러니까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는 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 그 주연 그 영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영화들이 다 인공지능 그 감정을 다루는데요. 그 엑스마키나가 튜링 테스트를 다루는데 그 결국은 이제 엑스마키나에 나오는 에이바라는 여자 인공지능이 그 자기 개발자를 죽이고 살해를 하고 탈출해서 인간 세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발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기가 에이바를 만들 때 알고리즘을 아주 그 촘촘한 알고리즘을 한 게 아니라 잭슨 플록이 왜 그 뭐라고 잭슨 플록이 뿌리는 그림처럼 우연과 그 논리가 같이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의식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개발자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촘촘하게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라 뭔가 우연히 작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AI 디스토피아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특이점이 언젠가 온다는 거죠. 아직은 안 넘었죠. 근데 특이점이 생각보다 가까이 아까 그렇 모르죠 우리는. 예. 근데 만약에 그 어떤 그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걔 혼자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다른 AI들하고도 다 연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근데 이게 이제 넘어가면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진짜 그 매트릭스에서 봤듯이 로봇끼리는 뭐 자기들끼리는 뭐 그런 트랜스포도 가능하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주행도 트럭끼리 연동해서 그죠? 한 대가 10대를 같이 움직이고 하잖아요. 또 유튜브 보니까 이거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아직 팔지 말라고 보여줄 게 아직 더 많이 남았다고 댓글을 보니까 일찌감치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로봇도 이렇게 아까 있었죠. 테슬라 로봇이 강력하니까 이제 테슬라가 로봇까지 독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그 아까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했죠. 네. 주식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저는 뭐
경제에 별로 둔감해서 몰랐는데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이 로봇 이런 거 보면서 다 주식 그거 자기가 가진 주식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더 사야 되나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케어 로봇이 500대 정도가 보급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쿠팡에서 56만 원 하는 그 조그만 아주 귀여운 반려 로봇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여워요. 앙증맞고. 네, 그 눈물도 흘린대요. 눈물도 흘리고 기분도 맞춰주고 말도 해주고 그냥 깜찍해요. 이만한 손 안에 들어오는 깜찍하고 이쁘고 귀여워요. 값이 좀 더 내려가겠죠. 점점 이렇게 좀 내려가면은 많이들 사가지고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네, 음, 오, 아, 네. 제가 작년인가에 그 챗GPT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 그 강사가 했던 말이 저 지금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이걸 다 이거 PPT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챗GPT에는 이 PPT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쫙 하고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거를 걔는 5분도 안 돼서 몇 분 안에 싹 저보다 더더 쫙 잘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 그 퀄리티도 떨어져 일단 속도에서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챗 GPT는 많이 이용하고 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많이 늦어요. 저도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이라서 그 좀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도 아유 이거를 진작 그 강사가 말해준 대로 챗 GPT 그걸 이용해서 이걸 했으면 얼마나 더 내용이 충실하고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되게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면 그 내비게이션에서 그 뭐라고 하잖아요. 뭐 가십시오. 턴 라이트. 그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였으면 더 좋았겠다. 몰랐어요, 그거. 그래서 그거 그렇게 그게 마음에 하여튼 그 목소리에 기대해 살았어요. 그게 뭐라고. 내비 차 내비게이션의 그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외로우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반려 케어 그런 로봇 옆에 있으면 예, 진짜 뭐 그 마음 거기 마음 붙이고 살게 되겠죠. 외로운 안 그래도 외로운데. 예. 네. 여기 이제 우리가 했던 그 철학적인 내용은 뭐 아무리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하고 해도 이거는 유효한 논증들입니다. 아직 이렇게 발전해도 우리가 모르죠 확실히 그 감정이라는 것도 그런 그
음. 그게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인공 그러니까 챗GPT나 이런 것 툴은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주 뭐 탑급의 개발자들한테는 이게 몇백 퍼센트 과거 안 쓸 때보다 몇백 퍼센트의 그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좀 그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사람은 한 뭐 30, 과거보다 한 50%좀 효율이 향상됐다 하는데요. 그 쓰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다르답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5, 600%가 아니라 뭐 7, 800%가 효율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30% 정도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자녀들한테는 이런 거 여기 빨리 접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쓰세요. 챗 GPT 한 4, 지금 여기는 4.5까지 나왔는데 4면은 대단하죠. 저는 챗 GPT 1 써봤는데 뭐 아직 이거 나는 역시 아날로그야 그러고 이 세계는 가까이 할게 못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요즘 그 검색을 해보면 이제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이제 챗 GPT로 검색해야지. 네, 그게 더 이제는 검색 시대도 지났어요. 참 40대 50대 아닌 게 참 감사하기도 해요. 그냥 40대 50대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돈 룩업입니다. 이거 저는 정말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돈 룩업은 과학하고도 관계가 되고 저는 진짜 우리 현대 이 미디어 사회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영화가 풀이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좀 한 30분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해요. 돈 룩업은.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 이거 다 좋은 영화만 남아 있습니다. 꼭 봐야 될 영화. 우리 삶에 직접 이렇게 와닿는 영화. 우리들의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